안녕하세요, 오트카메거즈입니다. 오늘 K9의 새로운 스파이샷이 각종 커뮤니티에 떠돌고 있는 것을 종합하여 기존 저의 K9 페이스리프트의 소식에서 좀 더 추가하여 소식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그리고 얘기 중간마다 K7 풀체인지, 즉 K8로 예고하고 있는 차를 곁들여서 같이 묶어서 추가적인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하죠. 솔직히 그 전에 제작한 영상에서 많은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좀 많이 망설였고요. 여러 곳에서 쉽게 소식을 접할 수 있기에 제작을 될 수 있으면 안 하려 했으나 그래도 사사로운 소식이라도 구독자분들께 알려드리고 좀 더 제 생각을 전달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 이렇게 영상을 먼저 제작을 해봅니다. K9과 K7은 북미 시장에서도 한 달 판매량 300여 대도 팔지 못하고 쓸쓸하게 단종을 맞이했죠. 일전에 제가 소식을 전하고 후면 테일램프를 어설픈 포토샵 실력으로 해봤는데 예상과는 많이 다르게 얇은 한 줄로만 얄쌍한 한 줄 그렇게 찍 그어놓은 듯한 모습으로 살이 발라진 생선의 형상을 한 테일램프 LED 등까지 많은 것들이 변화했죠. 좀 더 디테일한 스파이샷 사진이 나왔는데요. 우선 러시아의 예상도를 그리는 분께 사과의 말을 해야 할 듯한데요. 솔직히 뭐 저렇게 그렸지? 저렇게는 안 나올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지만 기가 막히게 이미 반년 넘게 전부터 이런 기조로 나올 것을 예상을 했기에 솔직히 좀 놀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차님의 새로운 예상도가 나오고 다시 해외 포럼에서 예상도가 나왔죠. 전면부는 이렇게 나올 것이 거의 확실하게 되는 분위기고요. 스파이샷에서도 주간주행 등 DRL 영상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매트릭스 LED 램프는 선보이지 않을 듯합니다. 기존 조향이 연동되는 DBL 헤드램프를 가로 배치 형식으로 더 많은 개수로 쪼개진 LED로 장착될 듯 하고요. 매트릭스 LED 램프가 달리지 않는 이유는 생각보다 이 헤드램프의 값이 비쌉니다. 이게 조명에서 아우디 A8에 장착이 되어 많은 차량들에 사용이 되지만 사고 나면 새것 수리비가 A7 기준으로 한쪽당 한 500에서 550여만 원에 육박할 만큼 상당히 비싸죠. 정면 충돌 시 양쪽을 다 갈아 끼우면 1천만 원의 수리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비쌀 수밖에 없는 게 LED 램프의 기술과 작은 크기로 여러 개를 나눠 비출 수 있는 센서의 인식과 차량 AI의 발달로 인해 가격이 낮을 거라 생각한다면 큰 오산인 거죠. 아우디는 한쪽당 25개의 작은 LED로 구성, 벤츠는 무려 84개의 LED 소자를 사용하여 더 다양한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에 따라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SM6 같은 경우 한쪽당 하이빔이 18개의 LED, 로우빔이 5개로 총 23개의 LED 소자가 들어가 있고요. 이 옵션 가격을 96만원에 최고 트림의 선택 사양으로 제공합니다. 솔직히 이는 SM6가 잘한 것이라고 보이죠. 분명 야간에 굉장한 큰 이점이 있고요. 옵션가로 생각보다 싸게 제공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워낙 기승전, 토션빔의 문제가 너무나 커서 너무 그것에만 집중이 되어 좋은 것은 부각되지 못한 점이 아쉽게 느껴지는데요. 여튼 이러한 이유로 K9에 장착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 하지만 한 제조사의 플래그십 세단으로서 선택 사양으로라도 제공을 한다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너무 제네시스 띄워주기로 가성비 좋은 대형 세단이 묻히는 게 아닐까 하는 부분도 좀 아쉽죠. 서자 느낌이 워낙 강하기도 하니까요. 주간주행 등 DRL이 기존의 얇은 두 줄에서 두터운 한 줄로 바뀌면서 방향지시 등을 킬시, 시퀀셜로 작동될 듯 하고요. 만약 진짜 원가 절감이나 무언가 눈치로 일반 깜빡이식으로 작동이 된다면 페이스리프트를 가장한 마이너 체인지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동안 해온 방식을 본다면 왠지 이런 방식 또한 배제를 할 수 없습니다. 전면 그릴은 해외 예상도보다 가차님 예상도에 더 가까운 면적이 큰 그릴을 제공할 듯 하고요. K8의 그릴의 X자 모양, 즉 격자 모양이 그라데이션으로 점차 커지는 식이 아닌 QM6처럼 그릴 끝에 삼각형 모양의 크롬 포인트를 줘서 좀 더 고급감을 살렸습니다. 아무래도 공격적인 디자인 방식보단 보수적인 방식으로 디자인에 포인트를 준 것 같죠. 플래그십 세단 자체가 어떤 혁신보다는 보수적인 이미지가 강하니까요. 레이더 센서 보호 플라스틱 패널에는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것이 보이고요. 그 아래로 작게 정면 카메라가 설치가 되어 있네요. 지금 보는 전체 전면부 사진에서는 그릴 양쪽에 오픈되어 있는 구멍 사이로 그릴의 연장선처럼 보여서 이게 혹시 K8의 용비늘 같은 시퀀셜 램프와 방향지시 등이 들어간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을 일으킬 수 있겠지만 이는 앞에 주차선이 반사되어 비치는 이미지란 점 참고 바랍니다.
그릴 하단 에어덕트 부분은 더 커지고 라인이 들어가면서 기존에 있던 어설펐던 마치 중형차 같은 이미지를 선보이고 갸녀린 부분이 있었는데 좀 더 웅장한 느낌을 살려서 디자인한 것이 보이죠. 그 양쪽 끝에 에어브리더 부분이 보이는데요. 여기에 LED 안개등이 세로형으로 들어갈지 아니면 에어브리더로 놔두고 심플함을 유지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네요. 전체적인 전면부 느낌은 기아가 BMW의 벤치마킹을 통한 과거 보여줬던 디자인 방식을 다시 그대로 가져온 듯한 모습이고요. 차라리 그때의 느낌을 가져가는 게 더 낫다고 보여진 수뇌부의 판단인 듯 하죠. K9 1세대 퀀텀 디자인에서 다듬으면 지금의 모습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아쉽기도 합니다. 휠에 새로운 휠 마크를 보호하는 테이핑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출시 전 마지막 양산형 타입으로 이 상태 그대로 출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풀업 상태는 아닌 중간 옵션 트림 정도? 그렇게 보여지네요. 휠 크기가 생각보다 작고 후석 엔터테인먼트 창이 안 보이죠. 사이드미러 라인이나 C필러 윈도우의 변형은 전혀 없고요. 그 라인을 따라 그대로 가면은 바로 문제의 후면부가 나옵니다. 네, 그 생선 가시. 우선 기존 제가 만들어봤던 예상도처럼 좀 더 두텁게 나와서 위아래 두줄을 제공하거나 이렇게 좀 차별점을 주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요. 너무 한 줄 이렇게 찍 이러니까 신형 아반떼의 테일램프가 생각나는 부분이죠. 너무 Y자 형태의 패밀리 룩을 맞춰야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다시 디자인을 한 듯한데요. 1세대 K9 퀀텀 테일램프 같은 형식에서 더 샤프하게 다듬으면 BMW나 벤츠에서 새롭게 디자인한 테일램프 형식과 비슷할 것 같네요. 어차피 2세대 K9에서 패밀리 룩을 버렸는데 다시 또 따라갈 필요가 있었나 싶고요. 테일램프의 접사 사진을 보면은 가운데 크롬식으로 들어간 가로 일자 형태가 보이는데 이는 크롬이라기보다 시퀀셜 방향지시 등과 후진 등이 있는 램프로 보입니다. 기존 모델의 아래에 위치했던 것과는 달리 테일램프 가운데로 옮긴 모습이고요. 이 선을 따라 기존 번호판에 있던 자리에 가로 일자형의 테일램프 연장선이 보이고 그 위로 얇은 크롬바가 위치하여 시퀀셜 램프의 포지션과 같이 연결된 형상을 보일 듯 하네요. 그리고 중앙 윗부분에 기존 트렁크 손잡이가 있던 부분을 기준으로 위에 새로운 기아 마크가 있고요. 그 위로 후면 카메라가 위치할 듯 합니다. 번호판 위치를 기준으로 좌우 아래에 리플렉터 반사판이 없이 측면 하단에 위치한 크롬 라인과 같은 방식의 크롬 라인이 리어 하부를 감싼 듯 하고요. 그 아래로 듀얼 머플러가 위치합니다. 듀얼 머플러엔 K8에서 보인 마르모 형상의 디자인이 보이지가 않고 그냥 기존 그대로 쓴 것이 보이죠. 뒷 창문에 열선 아래 찍힌 새로운 기아 마크가 보이고요. 모든 것이 끝난 양산 직전의 프로토타입인 것을 확인시켜주는 대목이죠. 내부는 기존 산타페에서 산타페 페이스리프트로 변할 때처럼 큰 변화는 주지 못할 것 같고요. 기어 노브까지 그대로 유지할 듯 하죠. 시트 역시 새로움 없이 그대로인 것이 보이죠. K8에 예상되는 벤츠에서 보여준 콕핏 형식으로 바뀌지 않을 듯 하고요. K8의 헤드레스트처럼 1열의 헤드레스트에 변화를 주지 않고 현재 모델과 같은 것으로 가는 모습이죠. 그도 그럴 것이 K8의 1열 헤드레스트는 쇼핑백이나 핸드백 및 외투를 걸 수 있게끔 디자인이 된 모습인데 반해 K9에서는 후석 엔터테인먼트 화면까지 제공하기에 그렇게 큰 변화를 주기 쉽지가 않은 듯하죠. 아무래도 최소 시작 가격이 기존보다 200만원 정도 인상분을 적용할 듯 싶고요. 안전사양이나 반자율주행 사양은 제네시스 G80과 거의 같은 모습을 보일 듯 합니다. 파워트레인으론 올해 4월에 보인 영식 변경 모델과 같을 것으로 보이고요. 즉 3.3 트윈터보 GDI 6기통 가솔린 엔진에 370마력 52kg의 토크를 보여준 엔진과 3.8L 자연흡기 가솔린 엔진으로 315마력과 40.5kg의 토크를 보이는 엔진을 선보일 듯 하고요. 5.0 자연흡기 퀀텀 엔진은 단종이 됩니다. G80에서도 선보인 3.5 터보 GDI 엔진이 추가될 가능성이 크고요. 3.5 트윈터보 가솔린 엔진은 380마력의 54kg의 힘을 자랑하는 엔진으로 연비는 리터당 종합 9.2kg를 나타내지만 이는 고속주행을 좀 많이 뛰는 분들에게 나타날 뿐 시내는 훨씬 못 미친다고 보면 됩니다. 실물이 나오면 분명 더 나은 모습을 보일 듯 하지만 디자인의 기아가 좀 아쉽긴 하죠. 플래그십 차량의 정체성을 아직까지 제대로 못 찾는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가차님의 K9 후면 예상도와 1세대 K9 퀀텀 리어 부분의 모습을 보면서 K9에 대한 추가 소식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모두들 기대가 높은 K8. 이젠 다 알 듯하죠? 풀옵션에 가까운 실차의 위장막 모습이 곳곳에 보이면서 촬영한 분들도 많을 정도로 이젠 디자인에 대한 것은 확실하게 다 나온 듯 합니다. 격자 문양의 그릴 역시 QM6의 날개 형상을 한 V자 크롬으로 포인트를 살렸고요. 실질적으로 K9의 기대감보다 더 많은 기대감을 선사하는 차량이 아닐까 싶네요. 사진은 K7 풀체인지, K8
공식 동호회 카페의 사진이고요. 1열 부분을 보면은 가장 눈에 띄는 게 좀 전에 말했던 헤드레스트 부분이죠. 새로운 디자인 형식이 매우 눈에 잘 띄고요. 더 넓어진 2열 공간에서 핸드백이나 숄더백, 쇼핑백이나 패딩 같은 두꺼운 외투를 걸 수 있도록 실용적인 디자인한 모습이 인상 깊네요. 1열과 2열에 적용한 우드 그레인의 나무 물결이라 할까요? 유독 현대차나 기아차가 좀 저런 감성적인 것에 약했는데요. 볼보의 리얼 우드 그레인과 무언가 감성이 달랐고 실내 분위기에서 유독 튀는 부분이었는데 그나마 많이 좋아진 모습이죠. 색의 톤 자체도 더 나아졌고요. 야간에 찍힌 스파이샷 사진을 보면은 내부의 풀 디지털 클러스터가 마치 BMW의 그것과 상당히 유사한데요. 속도계와 RPM 게이지를 나타내는 화면의 구성이 정말 많이 닮아있죠. 소렌토에 적용한 다이얼 방식의 기어 노브가 보이고요. 다이얼 가운데 파킹 버튼의 P자의 불이 눈에 띄죠. 실내 레이아웃은 기존보다 우드 부분이 더 많이 보이고 약간의 여백이미 같은 그런 느낌으로 더 단조로움을 제공할 듯 합니다. 메르디안 오디오 사이로 보이는 비늘, 어쩌면은 보테가 베네타의 그 느낌 같은 것을 살리려 한 디자인인지 아니면 진짜 비늘처럼 보이려 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신형 소렌토와 카니발에서 이어온 것을 패밀리라고 그대로 개성한 점은 좀 쓰는 것은 좋으나 소재나 느낌 부분에서 그런 고급감을 연출하지 못했다는 게 더 맞는 말 같네요. 제가 왜 자꾸 아쉽다라고 하는 점이 뭐냐면 분명히 기아차는 이것보다도 더 좋게 꾸민다고 할까요? 싼 재질감을 갖고 더 고급져 보이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졌는데 대표적으로 셀토스가 그랬죠. 일단 전면 그릴과 같이 그라데이션처럼 작은 격자 문양이 갈수록 커지는 모습을 실내 디자인에도 같이 적용을 시켰지만 분명 5천만원까지 갈 차량이기에 좀 더 아쉽다는 거죠. 더 잘할 수 있으니까요. 마치 약간 그랜저 페이스리프트 버전을 1년 더 끌고 갈 생각을 비추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성을 갖고 디자인의 아이덴티티를 적용한 모습은 너무 과격해진 타협점을 차지하지만 보이는 현대차의 디자인보단 좀 더 이해하기 쉬운 부분이죠. 보통 현대 JBL 오디오나 소렌토에 쓰였던 크레이 오디오를 쓴 것이 아닌 메르디안 오디오 시스템을 적용한 것이 보이는데요. 약간 생소할 듯한데 메르디안 오디오는 영국 오디오 회사고 국내 레인지로버에 많이 장착된 오디오로서 8천만원짜리 스피커를 선보였던 회사죠. 전통 클래식을 들을 때 그 진가가 많이 발휘되는 오디오라고 하는데 이는 무슨 말이냐, 디지털 음향을 가장 아날로그답게 다루는 것으로 평이 엄청 좋은 회사입니다. 즉 회사 자체의 순수 기술로 내연기관의 엔진 같은 디지털 사운드 프로세서를 직접 설계 및 제작과 유통 그리고 OEM 생산까지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장점은 각종 부품을 타 제조사나 메이커의 각기 다른 회사에서 사고 쓰고 조립하는 것보다 더 세밀하고 어우러지는 소리를 내는 것이 가능한 회사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정통 클래식의 그 깊은 소리를 가장 잘 표현한다는 말인 것 같네요. 오디오 업계에서 좀 특이하면서도 독보적인 위치를 가진 회사로서 세계 하이엔드급 오디오 회사 중에 유일하게 미국 음향기술자 협회에 투표를 할 수 있는 회사라고 보면 이해가 빠를 듯 합니다. 물론 차에서 낼 수 있는 음향에 한계가 있고 이는 큰 차이가 없다고는 하지만 한계의 기술력을 가지고 싼 재료들을 가지고 요리를 어떻게 얼마큼 맛있게 하는지가 셰프의 역할인 것처럼 이 메르디안 회사의 역할이 그럴듯하죠. K8에 이렇게까지 공들이는 것을 보면 진짜 이번에는 그랜저의 아웃격인 느낌이 아닌 K8은 K8이란 독립적인 위치를 가지려 개명해버린 것 같네요. 2열 창문에 햇빛 가리개를 수동으로 올릴 수 있는 것이 보이고 뒷 유리에 전동식 햇빛 가리개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공조는 총 3존 독립 공조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이는 옵션으로 2존 독립이나 3존 독립이냐의 차이점을 제공할 것으로 보이네요. 예상 가격은 현재 팔고 있는 K7보다 시작가는 최소 450에서 500여만 원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최고 트림 가격은 5천만 원 가까이 육박할 것으로 보이죠. 즉 족보를 따지자면 G90 아래로 K9, K9 아래로 G80, 그리고 K8, 그리고 그랜저, 이런 순으로 고급 세단 족보를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타시금 파워트레인을 정리해보자면 K8 2.5 스마트 스트림 198마력에 연비는 11.6km, 자연흡기에 문제 보완을 한 엔진을 시작으로 3.5L의 자연흡기 가솔린 294마력을 마크하고요. 1.6L 가솔린 하이브리드 엔진은 가솔린 180마력과 전기모터 50마력, 합산 230마력을 마크하는 엔진을 달 듯 하고요. 3.0 엔진은 LPI로만 선보이고 235마력을 예상해봅니다. GT라인에서 소나타 N라인에 사용한 290마력에 리터당 11.1km를 내는 스마트 스트림 2.5 터보 엔진을 장착할 것으로 보이고 K8 GT에서는 304마력의 2.5 가솔린 터보 엔진과 373마력의 3.3 가솔린 터보 엔진을 장착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고요. 특징적이라면 K8의 3.5L 가솔린 최고 트림에서는 4륜 구동 시스템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죠.
국내 대형 세단 최초로 전륜구동 방식의 4륜구동 시스템이 들어가는 건데요. 이는 르노 삼성의 QM6에서 전륜구동을 기반으로 한 4륜구동 방식을 디젤 엔진에서 선보였었는데 파트타임 방식의 4륜이죠. 산타페와 소렌토에 적용한 파트타임 방식의 4륜구동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니, 4륜은 보통 후륜구동 유지에 쓰이는 것이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아니요. 르노 삼성 QM6 4륜구동 같은 경우에도 후륜구동의 방식보다 좀 더 단가를 싸게 적용하면서 미션, 엔진이 모두 엔진룸에 있고 다른 부분은 비어있기에 공간 활용성이 좋아 실내 크기를 키우기에 좋고요. 구조가 단순하여 잔고장이 적고 세미 오프로드나 약한 비포장 처리가 된 언덕에서도 좋은 성능을 보이죠. 그리고 전륜구동 특성상 고속주행 중 급격한 회전 시 후륜을 가동하여 언더스티어를 줄여주는 요소로도 작용을 합니다. 이는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죠. 단점은 엔진 미션이 전방에 다 몰려있기에 앞쪽에 무게 부담이 큽니다. 후륜 방식의 4륜이나 후륜처럼 고속주행에서 기민하게 회피하는 능력은 많이 부족하고요. 무게 쏠림에서 마지막 브리식으로 언더스티어를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지 방지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구동축의 좌우 길이도 달라서 높은 고속주행 시에 직진감이라고 할까요? 정교함을 요구하는 직선주행에서 좀 부담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죠. 토크 스티어처럼 구동력이 다르게 걸린다고 보면 됩니다. 이는 추진축이 정 가운데보다 옆에 있기 때문이죠. 후륜은 대충 순서도를 나열하면 엔진, 미션, 추진축, 후륜, 전륜 이런 방식이지만 전륜은 엔진, 미션, 전륜, 추진축, 후륜 이런 방식이란 점이고요. 상시 4륜 방식과 파트타임 방식은 매우 다르죠. 전륜이기에 상시 4륜 시스템이 아닌 이처럼 파트타임 4륜 방식을 넣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전반적으로 후륜구동의 4륜구동이나 상시 4륜의 방식보다 구동력 손실이 발생하고 이는 연비 하락으로 이어지기에 전륜 방식의 4륜이 세단엔 볼보를 제외하고 찾아보기 힘든 이유였죠. 대체로 전륜 방식 4륜을 타다가 후륜 방식의 4륜을 타면 무언가 굉장히 차가 가볍게 느껴지고 좀 더 직진 가속에서도 더 좋은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번 겨울 폭설로 인하여 윈터 타이어와 4륜구동에 많은 관심들이 생긴 분들이 많은데 무언가 적절한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되죠.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아무래도 기아의 대형 세단에 변경되는 모델들이 수면 위로 많이 올라온 듯 합니다. 아무래도 이 소식 이후에 크게 다른 소식이 없으면 출시하고 나서 타사 차량이나 수입차와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질 듯 하고요. 많은 자세한 설명들은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제대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뵐게요. 일교차 큰날씨 건강 조심하시고 어느덧 코로나19 시대가 1년을 끌고 가 설날 연휴까지 다시 맞이하네요. 설 연휴 준비 잘 하시고요. 더 좋은 일들만 가득하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